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박영아입니다. 지난 4월 16일의 비보에 전 국민이 아직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작업은 쉼표를 둘 수 없기에 오늘 이 자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제2한강의 기적, 제2의 벤처붐과 벤처 생태계 복원을 통한 대한민국의 신성장 모멘텀 발굴을 위해 산학연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창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나아갈 방향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포럼의 발표를 맡아주신 이민아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님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벤처 1세대 대표주자이십니다. 토론자이신 박재근 한양대학교 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교수님, 조병식 애트리홀딩스 대표이사님, 한범욱 테크노글로벌 부사장님, 이기종 키스텝 전문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벤처의 태동기와 전성기, 그리고 실현기에 걸친 과거를 살펴보고 제2의 벤처붐 조성과 창업 생태계 복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 정책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전략 중 하나로서 역동적인 혁신 경제의 주요 과제이기도 합니다. 경제사회의 전반적 성숙과 더불어 적절한 정부 정책이 뒷받침될 때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중소벤처기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번 포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스텝은 오늘 포럼에서 나누어 주신 여러분의 살아있는 지식과 소중한 의견들을 빠짐없이 모아 과학기술 정책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창업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제4회 키스텝 수요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제2벤처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화두를 떼셨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과 고용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확실한 진실이죠. 자, 그래서 제2벤처붐을 위해서 우리가 벤처붐 전체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95년에 벤처기업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벤처가 없었느냐? 있었죠. 있었는데 우리가 사막의 나무 심기라고 해서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제가 메디슨을 상장하면서 후배 기업들을 보고 내린 결론이 개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래서 협회를 만들기로 한 것이 95년 12월이죠. 만들면서 발표했던 게 벤처 비전 2005, 10년 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95년 500개가 안 되는 벤처기업 숫자를 2005년까지 43,000개로 끌어올리겠다. 저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런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에 방안으로 제시했던 것은 자금이 융자에서 투자로, 시장은 국내에서 세계로, 인력은 급여에서 주식 옵션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96년도에 맨 처음 손댄 게 코스닥을 만들자고 한 거죠. 그래서 96년 5월 달에 코스닥을 만듭니다. 그 이전에도 벤처 캐피탈은 있었죠. 여기 조 대표님 계십니다만은. 그런데 벤처 캐피탈 투자 안 했습니다. 왜냐? 회수할 시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코스닥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회수 시장이 생기니까 투자가 시작됐죠. 불과 설립 4년 만에 거래 금액이 코스피를 추월하고 2001년도 코스닥 상장사가 188개, 코스피 16개에 비해서 대단한 역동성을 보여준 겁니다. 96년에 저희들이 코스닥 만든 건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자스닥 그리고 유럽의 노이아 마켓이 99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남들보다 대단히 빨리 움직인 금융시장이고
또 미국 나스닥에 이어서 세계 2위, 나스닥 빼고는 세계 1위의 이머징 마켓으로 올라섰다는 것은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아마 전후무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자금이 선순환되고 창업붐이 만들어지고 스톡옵션을 통해서 고급 인력이 유입이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회사들의 성공 요인, 만약에 코스닥 없었다 안 되죠. 결국 일본의 이런 회사들이 잘 못 나온 이유는 우리가 3년 일찍 코스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당시는 적자 상태로 비즈니스 모델로 상장들을 했습니다. 우리 인터파크, 옥션 전부 다 적자 상태에 상장을 했던 것들이죠. 이어서 이제 그러면 선도 기업들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면 이 창업 기업들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만든 게 벤처기업 특별법을 97년도에 만들게 됩니다.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미국은 그냥 내버려뒀죠. 근데 한국은 내버려두면 한 50년 갈 겁니다. 미국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압축 성장해야 되니까 이것을 벤처 새마을 운동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죠. 자금, 인력, 입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이 벤처 새마을 운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그래서 크게 봐서 코스닥이 선도 벤처를 끌어올렸다면 벤처기업 특별법은 창업 벤처들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빈 부분을 메워준 게 기술거래소가 이제 그 다음에 메우게 되죠. 그래서 2000년도에 기술거래소를 만들면 그 가운데 비어있는 고리를 메우기 위해서 M&A와 기술, 특허 기술 거래를 목적으로 기술거래소를 설립하고 대규모 창업이 이루어졌죠. 이 당시는 언론사에서 나오고 연구소에서 나오고 공무원에서 나오고 대기업에서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벤처 업계로 뛰어들어서 제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은 시장 출시 이후에 자체 시장 개척에 성공하는 확률이 대단히 낮아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풀어주는 게 바로 M&A 시장이고 이걸 위해서 만든 게 기술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기술거래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성장세를 보면 특히 2007, 2008년을 가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01년도에 한국에 큰 태풍이 왔죠. 미국의 나스닥이 붕괴하면서 나스닥 붕괴와 완전히 동일한 패턴으로 코스닥이 붕괴하게 됩니다. 10분의 1 정도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죠. 자, 이러한 붕괴의 원인을 우리가 뭐로 보느냐? 국내적인 문제로 착각을 해가지고 교각사류의 벤처기업 건전화 정책이란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전화 정책의 네 가지가 코스닥, 벤처인증제, 주식옵션, 엔젤 투자란 네 가지 벤처 건전화 정책으로 벤처를 괴멸적인 상태로 몰아들어가죠. 그래서 이 당시 2001년도 11,000개를 넘었던 벤처 기업이 2004년도에 7,000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포함한 모든 벤처 생태계가 붕괴 일보 직전에 가서 이제 다시 만든 게 벤처 어게인 정책으로 회복을 시작하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그 생태계 회복이 안 됐습니다. 전체 벤처 18년의 성과를 보면은 졸업 기업을 합쳐서 35,000개의 기업의 총 매출액이 삼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의 연간 매출이 20% 증가하고 있다. 이미 1조가 넘는 벤처가 6개 등장했고 천억 벤처가 2012년 기준 416개, 작년 기준 대략 450개 정도를 현재 추정을 하고 이들의 매출만 해도 작년 기준 100조가 넘어설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장과 고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 이 당시 만들어진 건데 중간에 벤처 빙하기가 왔습니다. 확실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까지 이러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은 이런 고성장 벤처밖에 없더라. 한국도 대기업이 레이오프 시킨 140만을 벤처가 고용해 들어왔죠. 자,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벤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벤처 2.0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자, 제2의 벤처붐 문제는 대통령께서 제2의 벤처붐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4조 원 투자를 하겠다. 굉장히 우리가 박수를 쳤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약 4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랬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교육에 300억. 이건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 창업 펀드 4,600억,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9,500원, 가젤령 기업 지원 1조 이런 식으로 4조를 투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제1차 벤처붐의 그 바탕에는 이러한 4조의 투입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사조 투입 없이 이루어졌던 벤처 생태계의 문제는 뭐였는가 보면 바로 코스닥과 벤처 인증, 주식 옵션, 기술 거래소라는 네 가지 중요한 벤처 생태계가 망가져 있습니다. 이 망가진 생태계를 복원하는 건 별로 돈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 돈 안 되는 일부터 먼저 하는 게 선 생태계 복원 후 사조 투입이 순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를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통합되면서 처음에 주식회사 코스닥으로 96년도에 출발한 코스닥이 2005년도 코스피 통합으로 회수 시장이 위축됩니다. 188개 상장하던 코스닥이 20, 30개 상장하는 시장으로 위축돼 버렸죠. 독립으로 벤처 활성화 견인이 기대되는 거고, 벤처 인증제는 벤처 인증 기업들이 초창기 기업들은 인증받기 어렵습니다. 원래 우리가 벤처 특별법을 만든 것은 초기 기업을 위한 제도였는데, 그래서 초기 기업이 인증받지 못하는 벤처 인증 패러독스가 발생하고 있죠. 주식 옵션의 회계 기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주식 옵션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장에 필요한 인재 유입이 안 되고 있죠. 기술 거래소가 벤처와 대기업의 연결고리인데 이 연결고리를 만드는 시장이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각각 문제를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저희들이 지난달에 이 포럼을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을 받아서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코스닥이 벤처 생태계 연결고리죠. 근데 이 빙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빙하기로 창업 인센티브가 저하되니까 여기서 새로운 창업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장 사다리 펀드와 같은 수많은 펀드들이 공급되면서 오히려 벤처 업계의 실상은 어떠냐? 투자 자금은 넘치는데 투자할 기업이 없다는 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애트리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일반적인 벤처 생태계는 오히려 자금 공급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새로운 씨를 안 뿌린 결과죠. 그래서 코스닥이 원래는 코스피하고 차이가, 코스피는 투자자 보호의 안정의 시장이고 코스닥은 하이리스크의 하이리턴의 시장으로 각각 독립 약진을 해온 것들인데, 코스닥이 통합되면서 여기는 이중대가 돼버렸죠. 이브리그가 되면서 코스닥은 이 급속도로 저하됩니다. IPO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7년에서 14년 늘어납니다. 이 7년에서 14년 늘어난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벤처 캐피탈이 초기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 거죠. 14년 이후에 회수를 한다, 투자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의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었죠. 이 줄어든 데 비해서 천억 벤처의 숫자는 2000년 1개에서 2012년 416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벤처 생태계 전체는 몸집이 커졌는데, 그런데 코스닥 상장 규모는 10분의 1로 위축됐죠. 생태계 대비 저는 1% 수준으로 위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퇴출 자체가 그럼 잘 되느냐? 퇴출 자체도 경직되어 있습니다. 2008년 돼야지 퇴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통합 이후에 시장이 건전해야 되느냐? 시장 건전화되지 않았습니다. 불건전 행위가 통합 이후에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고 우회 상장도 증가하게 되죠. 통합 이후에 결국 생긴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시장이 위축되니까 기상장 기업이 이탈해 나갑니다. NHN, 아시아나 전부 다 코스피로 이동하고, 따라서 투자자가 시장을 이탈하게 되고 우량 중소기업 상장을 기피하게 되고, 이러니까 결국 남은 데서는 기업 사냥꾼들이 설치게 되죠. 선도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스틱이라든지 스카이레이크 같은 회사들은 PF를 주력을 하는 펀드로 변모하게 되죠. 미국의 나스닥과 한국의 코스닥을 비교해 보면은, 한국의 코스닥은 한 번 붕괴한 이후에 2001년 붕괴 이후에 지금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반면 나스닥은 원상 회복을 했습니다. 차이가 뭐냐? 한국은 4대 벤처 건전화 정책이라는 이런 괴멸적인 보수화 정책을 취한 데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시장으로 성장해야 되고, 이것이 코스닥의 정체성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진입에서 유지 퇴출에 이르기까지 코스닥과 코스피는 문제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한다,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거버넌스 문제, 지배구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정해서 성장으로 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이거는 분할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했던 안이 이란이 최초의 설립 정선으로 복귀한다, 이거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안은 하나의 지주회사 안에다가
여러 회사를 둔다. 이것도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제 3안으로 저희들이 했던 게 독립사무국을 만들라. 요 안이 현재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악순환을 선순으로 가는 코스닥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코스닥 재건을 통해서 IPO 증가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은 코스닥보다도 M&A 규모가 나스닥보다도 M&A 규모가 10배 정도 큽니다. 해마다 다르지만 5배에서 10배 정도 큽니다. 그건 뭐냐? 먼저 상장한 회사들이 주식 교환 형태를 통해서 후발 기업들을 M&A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끌어들이게 되죠. 그 규모가 5배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총 M&A 규모가 20조 정도가 증가돼야 되고 IPO는 우리가 2000년 규모의 2배, 4조 정도 증가되면 총 24조의 자금 순환이 되면서 이게 정부가 4년간 1조 집어넣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이것이 우리 벤처 생태계 첫 번째 복원이고 총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연구개발 사업화, 산업화까지 가는 이런 사업화 과정에서 악마의 강을 지나는 데 필요한 게 크라우드 펀딩, 죽음의 계곡을 지나는 데 필요한 게 엔젤 캐피탈, 그리고 다윈의 바다를 지나는 데 우리 벤처 캐피탈이 필요한 문제가 되겠죠. 단계들 진입과 유지와 퇴출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이 20여 개 언론 기사에 바로 지난달에 실렸고 이걸 가지고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이 바로 3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위원회를 분리운영 실질적 독립을 시킨다. 현재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진정하게 독립되고 있느냐. 이게 자본시장법에 반영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늘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적쇄신. 결국 코스닥 정신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의 주력 멤버들은 전부 다 과거 통제 위주의 코스피에서 와 있습니다. 과연 인적쇄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초기에 우리가 코스닥을 주식회사로 만들었을 때는 한글과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안내까지 좋은 회사들을 우리가 마케팅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안 들어오겠다는 회사 두들겨 패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많이 만들겠다는 다산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퇴출이 지금 강제 퇴출시키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BB와 같이 프리보드 일부를 그런 완충 시장으로 두는 퇴출 완화 시장을 두면 다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서 지금 잘 안 나오는 보고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비대칭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소위 기업 사냥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의 건전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체크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벤처 인증제에 대한 보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벤처 인증제를 보면은 원래 저희들이 벤처기업 특별법을 만들 때 벤처기업은 간단합니다. 연구개발만이 노벤처야. 이게 기본입니다. 연구개발 투자가 5% 넘으면 벤처 인증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화, 예술, 컨텐츠 이런 분야들은 또 연구개발 투자가 없으니까 거기는 각각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인증하게 만들었죠. 소위 다양성과 신기술을 중심으로 인증을 했는데 이것이 200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기술평가 보증으로 바꾸게 되죠. 기술평가 보증으로 바뀌게 되면서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다양한 창조성의 우리 벤처 인증 제도가 신기술 기업이 이제는 안정적 융자 보증, 기술 보증 기금이 융자를 하거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거나 근데 벤처 캐피탈 투자 회사는 굉장히 적습니다. 5% 미만입니다. 거의 대부분 90% 넘는 기업들이 기보의 융자 보증을 받습니다. 융자 보증이란 무슨 얘기냐 생각해 보면 안 망할 회사를 골라서 보증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늬만 벤처를 없애겠다는 정책적 차관점에 출발한 건데 원래 벤처는 80%가 망해야 되는 겁니다. 다산다사의 벤처 패러다임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지금의 벤처 인증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 지금 기준 없습니다. 지금 인정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SM 엔터테인먼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송승환 씨가 만들었던 난타 전부 다 우리 벤처기업 인증했던 회사들이고 그 우리 벤처협회 임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업도 인정 못 받습니다. 자, 벤처 인증 파라독스를 보면은 벤처기업 평균 업력이 8.4년입니다. 그리고 3년 이내의 기업을 원래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벤처기업 특별법인데 지금은 3년 이내 기업들이 인정받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젤 투자 세액을 공제하려고 해도 엔젤 투자 세액 공제의 요건이 뭐냐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엔젤 투자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엔젤 투자 기업들은 벤처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바로 패러독스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R&D 5%를 종결해야 됩니다. 사업성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 하고도 잘했습니다. 그래도 문화예술 콘텐츠 다양한 분야 재수용을 해야 됩니다. 기부의 융자 보용 없을 건 아니고 당분간 병행을 하면 됩니다. 대신에 융자를 투융자로 발전시키면 되고, 그리고 벤처와 엔젤 투자는 적극 수용해서 지금 전문 엔젤 투자에 대해서는 벤처 인정을 하게 되는데 엔젤을 대폭 확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든지 칸막이를 두는 것은 늘 그 내부에서 문제를 발생하게 돼 있죠. 주식옵션 복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옵션 복원 문제는 우리가 무리만 벤처, 묻지마 투자를 없애기 위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주식옵션 문제입니다. 자, 주식옵션이 보수화되면서 나타난 문제는 바로 인재 유입이 차단된 거죠. 기본적으로 주식옵션은 주가, 현재 주식 가격과 미래 주식 가격의 차이를 인센티브로 동기부여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그 우수 인재를 통해서 기업의 성과를 내서 주주들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돌아간다. 그래서 대기업보다 벤처로 가고 주인의식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 주식옵션이고, 미국의 우수 인재도 결국 주식옵션으로 인해서 벤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식옵션 제도가 바뀝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자본 조정에서 손익 계정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기업에 부담이 되니까 기업은 이 선순환 사이클로 가는 주식 옵션을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인재와 벤처의 성장이라는 선순환 사이클이 끊기게 되죠. 이 선출처를 하면서 청년들은 이제 안정된 공무원과 대기업으로 갑니다. 키스텝 제일 좋은 직장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회계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선도벤처인 휴맥스, 다산네트워크,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조차도 우수 인재를 못 구합니다. 스카이 대학 출신 여기 지금 안 들어갑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러한 인재 구동란 속에서 벤처가 발전할 수 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자, 주식옵션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주식옵션을 부여하는데 과세 차별이 됩니다.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소득으로 반영되는데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주식옵션의 대표적인 사례가 티켓몬스터, 작년도에 800억 적자로 나옵니다. 이 중 100억만 적자고 나머지는 주식 옵션 비용의 반영입니다. 이러한 과다한 주식 옵션 비용 반영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그 평가되는 것보다 나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회계 반영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놓고 보면은 주식 옵션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차액을 보상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구주를 회사가 자사주를 주는 거, 세 번째가 신주를 발행해 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차액 보상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이건 현금이 되는 거니까 회계는 당연히 비용으로 반영돼야 되고, 법인 과세는 송금으로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주식 교부형의 경우는 회계 반영, 이거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걸 주니까 역시 회사의 계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손익 계정 합니다. 그리고 법인과세 송금 인정해야죠. 문제는 신주 교부형이 문제입니다. 신주는 기업이 주는 게 아니고 주주가 주는 겁니다. 주주가 주는 건 늘 이거는 자본 계정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비용 계상하고, 또 비용 계상하면 당연히 송금을 산입해 줘야 되는데 송금은 산입 안 합니다. 이래서 기업은 신주 교부형은 하지 말라는 결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벤처기업 숫자가 엄청나게 느는데 주식옵션은 대폭 줄고 있죠.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주식옵션이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부여를 안 하게 됩니다. 개인 입장은 과세 문제가 있었죠. 이거는 미국과 한국의 주식옵션 비교인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 문제를 보면은 결국 문제의 핵심은 신주 교부형의 주식옵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신주 교부형의 문제가 되는 게, 과세 문제는 일단은 해결했습니다. 작년에 과세 문제는 기재부에서 금년 2월 달에 개정되면서 과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된 문제는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고, 기업 회계 기준이 문제인데, 자기 주식 교부형의 경우는 이건 기업이 주는 보상입니다. 기업이 갖고 있던 주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자사주를 할인 매각하는 형태가 되니까 비용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신주 교부형은 주주가 주는 보상입니다. 이거는 주식을 할인 발행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한 것을 비용으로 처리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용 계정이 아니고 자본 계정에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제일 같은 게 뭐냐면은
미래의 자사주 매각 모델이 현재 방식입니다. 이거는 합당하지가 않아요. 미래 주식 할인 발행 모델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학회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를 왜곡한 것이다. 그래서 회계 붕괴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붙여놨습니다. 이걸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고 자본 조정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회계학회가 늘 얘기하는 게 국제 회계 기준이 그렇다. 국제 회계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별로 알아서 하랍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벤처 발전을 통해서 국가 성장과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우리 국가 정책에 맞는 회계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 제가 주장하는 것은 회계 문제는 구주형은 손익계정으로 가는 게 맞고 신주형은 자본계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라입니다. 선택할 수 있게 하라. 자본으로 처리하든 뭐 이거는 알아서 해라. 자, 기술거래소 보건 문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술거래소 문제는 이런 거죠. 벤처가 활성화돼요. 우리가 열심히 이제 창업을 시켰습니다. 근데 창업시키면 뭐 하겠습니까? 키워야죠. 그래서 이 키우는 과정이 문제인데 기술거래소가 2003년과 2009년을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통폐합을 시키고 없애버리죠. 통폐합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시는 것처럼 급속도로 기술거래가 위축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창조경제란 것은 제품과 서비스 거래에서 IP와 M&A 거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제품이었습니다. 이제는 소위 혁신이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혁신이 거래된다는 게 창조경제죠. 그래서 이 혁신이 거래되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허 같은 경우도 IP금융이 등장하는 게 우리가 기술 사업화에 투자해서 IPO나 M&A로 회수하는 것이 벤처 캐피탈이라면은 인벤션 캐피탈은 창조성에 투자해서 IP 시장에서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과 시장을 가진 대기업이 바로 만나는 것이 상생형 M&A다. 참고로 이제 구조조정 M&A는 같은 업종, 철강업종과 철강업종이 규모를 확대하면은 시장은 늘어난 게 없습니다. 내부의 비용을 줄이게 되죠. 그래서 구조조정형 M&A는 동일 업종의 M&A. 이거는 사람을 줄입니다. 그런데 시장과 기술이 결합하는 상생형 M&A는 고용을 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커지게 되니까. 자, 그래서 창업기업에는 시장을 주고 선도기업에는 혁신을 제공하고 그리고 엔젤 투자가들에게는 회수 시장을 준다는 점에서 M&A의 3대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창업벤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갑니다. 일부 넘어가서 기술 사업에 성공해요. 문제는 이들이 다윈의 바다를 너무 넘어가는데 성공률이 낮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 상생력 M&A를 통해서 대기업이 갖고 있는 시장을 공유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벤처기업의 세계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혁신이 필요할 때는 스핀아웃 해가지고 거라지로 가서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효율이 필요할 때는 M&A를 통해서 글로벌 마케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그 상생의 M&A가 그러면 잘된 나라가 어디냐? 미국밖에 없습니다. 실리콘밸리 84, 그 실리콘밸리 제외한 나머지 미국 15%, 나머지 국가 1%밖에 없습니다. 그 1% 중국입니다. 자, 그럼 실리콘밸리를 한국이 벤치마킹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거래소 복원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래서 신기술거래소는 IP와 M&A를 거래하는 이러한 기술시장의 공급시장으로서 우리가 거래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기술거래에 초점을 뒀다면은 이제는 IP와 M&A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신기술거래소의 전략적 방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생태계 복원입니다. 사조 돈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생태계 복원하고 돈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코스닥 독립, 두 번째가 벤처 인증제 복원, 기술거래소의 복원, 그리고 주식 옵션을 다시 살리는 게 필요 있죠. 저희 창조경제연구회가 참고로 작년에 4번의 포럼을 통해서 창업자 연대 보증, 혁신시장, 정부 3.0,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월 달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지고 이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하셔서 바꾸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는 바로 이 IP 금융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이유가 한 달간 우리 연구원들이 밤새가면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해줄 일이라고는 발표한 다음에 같이 술 먹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거 이해를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민아 이사장님 말씀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지난 15년간의 제 개인적인 히스토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10년 동안 강의한 후에 좀 무모한 창업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벤처 생태계에서 정확하게 10년 만에 망가졌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제 새로운 벤처 시장 안에서 후배들과 또 새로운 다른 동료들과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기술거래소 복원 부분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과거 2000년 초반에 창업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국내 마켓에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했다면 최근에 보고 있는 많은 벤처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기술과 제품까지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들은 글로벌 시장을 진행을 하려면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과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해외 전시회를 나가기 위해서 자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자금들이 쉽게 조달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지금 보고 있는 몇 개의 기업들도 누군가 그 기업을 조금 더 끌어안고 키워줄 수 있다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 형태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고, 과거에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제가 폐업을 진지하게 검토할 당시에 이런 기술거래소에서 정확한 M&A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면 훨씬 더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거래소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나와 있는 작은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현재 상태를 알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다니는 시간밖에 없는데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은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게 시장을 찾아다닐 만큼의 여력도 부족합니다. 기술거래소가 일종의 오픈마켓 형태로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 문제를 안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만 제공하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사장님의 그 네 가지 그 결론 제발 좀 꼭 시행되어서 진짜 다시 제2의 벤처 붐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딱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제로 지금 그럼 정말 제2의 벤처 붐이 되기 위해서는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느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초기 벤처 기업을 어떻게 잘 지원하고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벤처 생태계로는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다. 사실은 옛날 벤처하고 제2의 벤처, 옛날 벤처라는 거 아까 앞에서 말씀한 벤처하고 제2의 벤처의 차이를 보면 그 사이에 또 사실은 우리나라 기술의 그 수준도 바뀌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의 타겟도 국내에서 글로벌로 완전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IP라든지 사실 기술 중심의 어떤 벤처가 이제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기술을 가진 이 초기 벤처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은 돈이 필요한데 투자가 필요한데 현재 지금 이 투자의 생태계로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가장 이제 큰 이유는 벤처 캐피탈이나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돈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제 경험을 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반도체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연구한 결과를 이제 벤처회사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기술 이전을 해서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면 특히 반도체 재료 같은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제품 생산 라인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수십억이 필요한데 그 수십억을 투자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벤처 캐피탈을 제가 한 13군데를 찾아가서 기술을 설명했는데 여기는 뭐 교수님 기술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제품 실제로 판매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그 벤처 회사에 나중에 재정 보증됩니까? 이게 답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다행하게 이제 산업은행에 갔을 때는 산업은행에 가봤더니 그는 전문적인 기술 가치 평가하는 팀이 있어서 거기서는 기술 가치를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결론이 뭐냐? 동시에 이제 일본의 업체에서 저희 기술을 보고 투자를 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세계적인 이제 케미칼 회사인 일본의 시네치 케미칼에서 40억을 투자를 하니까 산업은행에서 7대1로 15억을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벤처 캐피탈이나 IB뱅크에서 사실은 이 초기 벤처, 기술 가진 초기 벤처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아까 이민아 원장님,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있느냐, 또 시장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겁니다. 실제로 판매 실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재정 상태 문제가 없느냐, 주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 이런 생태계에서는 뭐 결국은 초기 벤처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정부에서 나서서 정부 산학인 주도로 해서 기술 가치 평가 생태계를 만들자 하는 최근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세히 뜯어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 전부 100% 중에 기술 가치 평가 점수는 또 몇 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인정해 준 것만 해도 커다란 변화를 가졌지만 좀 더 변화해야 된다. 금융권이 변하고 또 사실 금융위원회도 변하고 좀 더 변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기술 가치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술 가치 평가를 제가 그 산업의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왜 안 하느냐. 벤처 캐피탈 담당자하고 물으면 왜 안 하느냐 했더니 그거 잘못 평가해가지고 부실려 실반실하면 나 목 날라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초기 이제 기술 가진 벤처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IP가 요즘 가장 큰 이슈인데 기술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그 초기 투자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펀드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허 측에서 현재 그 IP 해소 펀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 금액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옛날에 그 캔코가 있듯이 이 IP에 대해서도 어떤 캔코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 금융의 매칭 펀드를 받게 되는데 벤처 캐피탈에서 그 돈을 투자를 할 때 그 총 투자 금액 70%는 투자고 30%는 해수다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 벤처 캐피탈에서 걱정을 안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기술 가치 평가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서 기술 가치 평가를 한 여신에 대해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담당자들한테 책임 경감을 해줘야 된다.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담당자들은 절대로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 아까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 거래소 복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지지를 보냅니다. 특히 이제 특허나 M&A 기술 거래소 활성화가 실제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리 기술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품을 개발하고 그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 쳐다보는 거지만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있어야 거래 전문 브로커들이 사실 거래 활성화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술 특히 특허나 M&A 기술 거래소 어떤 면에서 그런 기술 거래소를 다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활성화를 꼭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양력 소개를 잠깐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 발언의 요지하고 연결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에트리홀딩스로 오기 전에 벤처캐피탈 27년 했습니다. 그리고 27년 기간 중에 한국 모태펀드라고 하는 정부기관에서 초대본부장 5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오래 하다가 또 자금도 배포해 보다가 이제는 일선으로 지금 다시 지금 나이가 좀 들어서 경험을 살려보라 해서 지금 기술 창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 이민아 이사장님이나 두 분의 패널리스트가 말씀하신 내용을 덧붙여서 그 창업에 대한 개념이나 또 제도적인 면이나 또 성공하기 위한 창업에 대한 식견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통계 자료를 쭉 저희가 볼 때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창업의 숫자를 놓고 볼 때에도 창업의 숫자가 많은 해는 거의 대부분 불경기거나 대표적으로 IMF 때입니다. IMF 때 그 기형적으로 창업이 일시적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건 어떤 거로 저희는 해석을 하냐 하면 취업의 기회가 줄고 구조조정을 당하겠고 가게는 누려야 되겠고 할 때 창업을 합니다. 쫓기는 창업이죠. 취업 대신하는 창업. 굉장히 위험한 창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창업에 대한 숫자에 언제까지 우리가 연연할 것이냐. 그 제가 지금 그 한 20년 이상 걸쳐서 창업에 대한 그 투자를 만든 입장에서 보면 여러 정부를 경험을 했지만 똑같이 매 정부 초기마다 나오는 데자뷰가 있습니다. 창업입니다. 창업. 고용 창출 창업. 표현만 달랐지 뭐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창업의 속성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기술 창업의 경우. 창업은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산다사입니다. 그 미국의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나스닥까지 가는 확률이 통계치를 보면 100만 분의 6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창업인데 저희 나라의 가장 결정적인 창업의 문제점은 실패의 그 여파에 있다고 봅니다. 실패하면 재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게 연대보증이 실효성이 없다고 정부에 건의를 해봐야 연대보증 금융기관이 쉽게 포기 안 합니다. 통계치를 보면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권 회수율이 총 채권 금액의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회수도 못하는 채권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 대표자는 평생을 그 굴레에서 고통을 느끼고 신규 사업을 못합니다. 그 경험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재원, 실패를 살리고자 하는 재원이 사장되는 거죠. 다시는 재기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초짜, 비기너들이 자꾸 창업을 합니다. 대학생 창업, 청년 창업. 저는 어디 가서 강의할 때 그런 표현합니다. 대학생 자꾸 창업을 등 떠미는 건 옛날 한국 전쟁 때 학도병 내보내는 거다. 또 청장년이나 뭐 노인네 실버 창업 의용군 내보내는 거다. 창업의 숫자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성공하는 창업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또 비유는 그 식목일이 뭐 최근에 지났습니다만 그 옛날 저희 처음에 민둥산일 때 무조건 나무를 심었죠. 토양에 대한 그 어떤 개선도 없이 그냥 나무 심으면 거의 90% 이상이 다음에 죽어 있습니다. 그걸 알고 토양을 좀 더 개선시키고 나서 이제 비로소 나무를 심으니까 나무가 많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생태계 얘기입니다. 이 생태계는 반드시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거, 기구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그 추가적으로 돼야 될 부분은 저희 그 모든 국민의 창업에 대한 민도, 그 다음에 이해, 인식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좀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제가 그 요즘은 많이 개념이 좋아졌습니다만 한 20년 전만 해도 개업식을 창업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개업식 할 때 화환을 몇 개 들어왔느냐, 뭐 축의금이 얼마 들어갔느냐, 마치 결혼식이나 뭐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기업 여지없이 2, 3년 내에 문 닫습니다. 창업은 사실은 표현이 창업이 스타트업이라는 표현 때문에 창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생각할 때 창업은 학교로 따지면 입학식 한 겁니다.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원 20몇 년을 가야 한다는 전제 아니면 영원히 가야 한다는 전제로 창업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을 하고 구조조정을 당했으니까 창업을 하고 이 창업의 품질을 따진다고 본다면 그런 창업은 굉장히 위험한 창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잘했느냐, 성공을 위한 창업이냐, 마지못해 하는 창업이냐가 중요한데 거기에 더군다나 저희 정부의 정책이 대부분 창업 기업의 수만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1년 후에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백업이 안 됩니다. 금년에 몇 개의 창업 기업이 됐다. 공무원의 실적을 늘리는 거는 기업의 숫자죠. 그게 얼마나 성공했느냐 모릅니다. 그 사람들. 그다음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렇게 어려운 창업 서바이브하기 어렵고 생존하기 어려운데 왜 굳이 나만의 창업을 하려 하느냐. 우리의 창업으로 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제가 대학생들 많이 만나 브레인스토밍 하게 되면 앱 개발들 많이 하거든요. 요즘
또 모바일 뭐 게임 많이 하거든요. 단품입니다, 단품. 설사 성공을 해도 기업의 연속성에서는 결정적인 그 하자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항상 권유합니다. 이런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끼리 연합을 해라. 얼라이언스를 맺고 콜래버레이션하고 자꾸 경쟁력을 키워서 여러 개가 뭉쳐진 하나로 우리의 성공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확률이 크다. 위험이 덜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 얘기 듣는 데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 워낙 환경이 열악한 데에서 창업을 한 그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정부 또는 기관이 어떤 네트워크를 체결하거나 서로의 커넥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건 시스템적인 얘기나 제도적인 얘기보다는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이고 실제적인 서비스에 대한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또 창업의 정부의 궁극적인 효과가 무엇이겠느냐. 어쨌든 궁극적으로 매출이 늘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또 요즘 그 몇 정부에 걸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고용 창출입니다. 고용 창출을 통한 그 국민 생활의 안정인데 지금 사실 창업에 의한 고용 창출은 굉장히 불안정한 고용 창출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히려 창업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생겼을 때 거기에 속해 있던 그 깜짝 고용 효과로 고용이 됐던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전 이런 면에서도 창업의 숫자 물론 중요한데 창업이 없이는 성공이 없으니까 그러나 창업의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창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 그 창업의 성공에 대한 추가적인 제언을 드린다면 왜 창업을 할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기왕이면 시장에서 원하는 것이어야 성공을 합니다. 근데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1단계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뭐 생활은 해야 되니까 창업. 이런 창업인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창업도 의미가 있다면 그 창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인프라를 우리가 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애트리 자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애트리가 이렇게 기술 지원을 잘해주는 기관인지 몰랐습니다. 기술에 대한 지원 서비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8개월 동안을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애트리가 제공하는 기술 제공 서비스를 설명을 그게 제 일입니다. 그럼 기업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 그런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미 기존의 국책연구소 또는 대학연구소가 그 기존에 취약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국민이 90%가 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도 시스템적으로 그 창업의 뜻이 있거나 잠재적인 창업자에게 이 제도에 대한 홍보나 실제적인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기술에 대한 보완 부분이라면 아까 그 다윈 바다 무슨 죽음의 계곡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업은 분명히 성공까지는 서너 번의 결정적인 고비가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고비를 혼자서 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제가 또 방문했던 업체 중에 인상이 남는 업체가 포스코와 SK 플래닛입니다. 포스코나 SK 플래닛은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에 대한 제품 개발, 마케팅에 대한 그 지원 육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어차피 창업, 기술 창업 이런 부분이 정부의 의지라면 그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자금도 있고 조직도 있고 이런 그 재벌기업, 중견기업이 왜 창업에 대한 서포터 또는 멘토 이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건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기업체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창업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창업이 비로소 우리나라의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이루는 효과를 뜻대로 거두려면 스타트업만을 창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기존 중소 중견기업의 신규 사업도 창업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창업의 일반적인 문제점 내에서 고용 창출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기존에 중소 중견기업이 신규 사업으로 그걸 창업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확대 적용한다고 봤을 때 신규 사업으로 인한 고용 창출은 굉장히 안정적인 고용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수 인력이 창업으로 많이 안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실패의 두려움이거든요.
저희 에트리 연구원들 만나보면 왜 창업 안 합니까? 실패하면 제가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이게 전부 다 문제거든요.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에 와서 신규 사업을 한다. 또는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비교적 우수한 인력이 리스크가 많이 덜어진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왜 이런 중소중견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제 논리를 펼치는가 하면 지금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저는 중소중견기업의 에트리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개인이 사업자 경영 주체로 만드는 조인트 벤처보다 중소중견기업이 경영 주체로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을 때 이 기업의 성공 확률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대부분 창업은 개인, 그게 연구원이건 대학생이건 청장년이건 개인의 창업이라는 거로 자꾸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사업, 조인트 벤처 이 부분이 정말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될 성공 확률이 높은 창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저희 국내 기업 구조를 보게 되면 극명하게 재벌과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중견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경제 구조가 피라미드 형태의 기업 구조라고 본다면 저희는 기형적인 모래시계 구조입니다. 재벌의 역할 규모 크고 창업기업의 수, 중소기업의 수 많지만 중견기업 뭐 저희가 꼽을 정도입니다. 왜 중견기업이 이렇게 없느냐? 중견기업이 육성을 안 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경제 논리에도 나오는 히든 챔피언 또는 가젤 기업 이 기업들이 중견기업을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중견기업 없습니다. 정책의 모든 포커스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심지어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기업은 기업을 분할합니다. 중소기업 혜택을 받으려고. 굉장히 기형적인 거죠. 중견기업이 이렇게 부실한 나라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있겠느냐. 재벌은 이미 대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놨으면 중소중견기업까지는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죠. 또 창업이라고 하나로 표현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 가지의 창업 타입을 얘기했다면 또 이런 형의 분류도 가능합니다. 기업형 창업과 자영업형 창업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뭐 표현을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치킨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치킨점 같은 경우에 물론 자영업적인 창업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치킨점이 생기면서 이게 기업화가 됩니다. 제가 굳이 투자자 시각에서 본다면 동네에 개별적으로 있는 치킨점은 투자 대상이 안 되지만 치킨점이 뭉쳐서 또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된 비즈니스는 투자 형태가 됩니다. 실제로 벤처 캐피탈들이 할리스 커피나 카페베네나 이런 커피점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기업이 성장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관심을 보여야 되는 거고요.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는 사업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업의 구조를 개혁 내지는 전략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도적인 얘기도 몇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현은 다르지만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술사업화, 연구소 기업, 기술 창업 말은 다르지만 결국 다 똑같습니다. 부분집합 내지는 공집합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중복되는 부처별 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시행이 되고 있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막상 놓치는 틈새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처별로 창업 내지는 이 스타트업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자본 얘기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벤처 캐피탈리스트에서 많이 이런 자리 나오면 곤혹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초기 투자 안 하냐? 니들은 왜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맨날 후기 투자만 하느냐? 공격 많이 받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죠. 금액으로는 당연히 후기 투자가 많습니다. 후기 투자는 건당 금액이 요새 100억까지 하거든요. 초기 투자는 건당 금액 1억 내지 2억입니다. 건수를 놓고 보면은 초기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단 금액의 집계를 하고 보면 금액은 당연히 후기 한 건이 초기 한 50건 금액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또 재원이 또 용도가 있습니다. 큰 금액은 1,000억짜리 펀드는 2억씩 500개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초기 투자 펀드는 100억 또는 50억 또 200억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많은 수요자를 충족시킬 수 없는 면에서는 공격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젤 부분도 아까 이사장님이 워낙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엑싯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성공이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다른 유인책이 없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됩니다. 그래서 엑싯 없는 투자는 무모하다라는 것이 제 시각이고요. 그것은 결국은 회수를 성공했다라는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상의 투자의 유인책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코스닥은 분명히 좀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 대책은 저보다 훨씬 이사장님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를 설명을 드려보죠. 저희 코스닥, 자스닥은 문 닫았습니다. 저희보다 늦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말고 뒤에 닥 붙어가지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본시장이 저희 코스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이 멀쩡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넥스 만듭니다. OTC 만듭니다. 코스닥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데 자꾸 부수적인 시장을 만들어서 자꾸 기능을 분산시킵니다. 기능을 모아서 해도 거래소하고 경쟁이 안 되는데 그건 반대로 기능을 자꾸 전력을 분산시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대안 없이 코스닥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독립시키는 방법이 거론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멘토링에 대한 얘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부 출범하면서 기존 정부와 달라졌던 부분이라면 멘토링 서비스까지도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멘토링하는 멘토들이 전부 성공자 위주로 돼 있어요. 성공을 한 사람들. 근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제가 아까 재기 말씀을 드렸는데 재기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성공으로 배우는 것보다 실패로 배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 실패한 사람에게서는 뭘 배우냐면요.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으로부터는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양쪽을 다 멘토 서비스를 멘티에게 해준다면 경험 없는 창업자들이 험난한 길을 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두서없이 제가 너무 오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민아 이사장님께서 인정하신 가장 좋은 직장인 K스텝에 다니고 있는 이기정입니다. 시간이 제가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별로 할 말도 없는데 많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겁났었는데 마지막쯤에는 순서도 안 돌아오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총체적으로는 이민아 이사장님이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해안을 저희가 잘 들었고 사실 이게 러닝 바이 액션이거든요. 그동안에 많이 해오시면서 배웠던 체득된 것들을 저희에게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총체적으로는 전적으로 말씀을 잘 들었고 이대로 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슬라이드에도 몇 개 있지만 이제 벤처 캐피탈의 보수화 얘기가 우리가 계속 나와야 앞에 말씀드린 분들도 얘기지만 사실 VC가 투자하는 것들이 점점 성숙 시장인 업력 한 7년 이상 된 시장에 근 50% 가까이가 하고 3년 이하 기업에는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30% 정도밖에 안 가는 현실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전에 대덕특구와 관련돼서 종합계획을 만들고 할 때도 이제 항상 지표가 우리 창업하고 펀드 얘기 두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펀드 얘기할 때도 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때도. 근데 결론적으로는 과학기술 투자 펀드 자체는 이득을 봤어요. 하지만 어쨌든 3년 이내에 신생 기업의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투자 펀드 자체는 이익이 나더라도 이게 그때서부터 우리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많이 있었고 이게 융자에서 투자로 가야 된다. 그리고 엔젤 투자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지금 이제 정부에서 많은 열린 정부에서 아마 이민아 이사장님의 재원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서 희망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부처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생태계 조성 계획들의 첫 줄에 나오는 것이 기술집약기업 투자펀드 1.5조 만들겠다. 항상 첫 줄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메커니즘적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술 대출 보험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경부 쪽에서 R&D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만 싱가포르의 LIS라는
그 기술 평가를 통해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기술 평가를 통해 가지고 기업인이 1%의 보험금을 대고 정부가 1%를 지원해 주면 기업이 도산했을 때 그 보험금에서 금융기관에 50%를 보존해 주는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그 고민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아까 뭐 창업에 실패하면 우리는 뭐 갈 데가 없다 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창업에 대한 노하우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장소가 평택이나 안성에 있는 낚시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창업에 실패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그런 기술 대출 보험에 대한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기관은 이제 정부의 방향은 이민아 이사장님이 통해 가지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컨텍스트는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많은 컨텐츠들을 어떻게 어우러질 거냐가 숙제인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의심은 그 이해관계의 상충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정부의 R&D 정책 또는 과학기술 정책을 계획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인들은 정부의 자금이란 건 여전히 홀리워터처럼, 그러니까 성수처럼 누구라도 퍼 많이 먹으면 좋은 걸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신뢰에 대한 바탕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왕 오셨으니까 이제 키스텝에서 사실은 제일 약한 부분이 이렇게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기술 금융이나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많이 강조를 하시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좀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잘한 행동이 아마 이민아 이사장님을 모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한 두 번째로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이런 것들을 좀 역점을 돌아가는 좀 말씀 하나 주시면 저희가 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